예, 해석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죄행법정주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58령 하나 들어있어요. 그죠? 경찰 공무원이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자신의 채무자의 지명수배를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쵸? 그래요. 그러면 이 경찰청이 양벌 규정에도 처벌된다, 안 된다? 경찰청이 처벌되진 않아요. 이 사람은 야, 채무자를 이걸 찾아보면 걔 안 되죠, 여러분들. 처벌되겠지만 경찰청이 양벌 규정에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맞는 문장이고요. 이 판례는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출제될 가능성이 꽤 있어요, 여러분들. 최근 판례 중에서. 그 다음에 1번 노역장 유치 환경노역 금지죠. 환경노역 금지. 그러니까 벌금에 노역장 유치를 환가했을 때 노역장 유치에 그러니까 하한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50억을 벌금을 받고 이걸 노역장 유치를 하는데 굉장히 짧게 받았던 거죠. 그래서 뭐 하루에 2억씩 뭐 이렇게 까지는 거야. 이거는 너무 과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법이 개정이 되는데 이거 소급 적용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회복 불소급 원칙에 반한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노역장 유치도 실질이 뭐하고 똑같으니까 형벌하고 똑같으니까 소급 적용할 수 있다 없다. 그렇죠. 그다음에 3번 전파 발신기를 부착한 사냥개입니다. 그래서 이게 덫 같은 거나 올무 같은 거 함부로 쓰는 건 안 되는데 전파 발신기를 부착한 사냥개는 덫이나 올무처럼 위험성을 가지는 물건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같은 물건이라고 보기도 힘들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봤어요. 그다음 보안감사를 대입해서 자신의 아파트로 반출함으로써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이제 군사기밀을 탐지 수집했다라고 한 건데 여러분 군사기밀 탐지 수집한 걸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이 사람 업무하려고 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걸 탐지 수집을 보긴 힘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갑시다. 2번입니다. 그렇죠. 1번은 오답률이 높은 거는 익숙하지 않은 판결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마 1번으로 갔던 경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 1번 판례는 보셔야 되고요. 2번 판례도 보셔야 될 문제이고 3번은 좀 제하셔도 돼도 나머지는 다 볼 필요성이 있는 판례 같은데요.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가겠습니다. 2번. 합병에 의해서 승계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개인 책임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시면 형벌 책임이 승계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승계되지 않습니다. 2번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하는 경우의 처벌은 직접 법률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한 처벌에 종속하며 행위자에 대한 선임 감독성의 과실에 처벌되는 것이므로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법인 개인의 처벌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각자 과실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되는가? 아니 행위자가 책임 무능력자로 처벌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과실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하는 그렇죠. 뭐에 대해서는 법인은 처벌해야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피용자의 처벌이 사용자 처벌의 전제 조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처벌 근거 규정이 있기 전에 법인이 설립되기 전에 한 자인의 행위는 당연히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디귿 리을 회사 대표자의 징역형을 장량 강경했어요. 그죠? 벌금형에 대해서 선고한 이상 양벌 규정에 따라 회사를 처벌하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해야 될 건 아닙니다. 그죠? 피용자와 사용자가 각자 처벌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용자의 장량 강경 사유가 사용자에 대해서 당연히 미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다음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거. 그러니까 법인에 대해서 양벌 규정이 없는 형법에 대해서는 처벌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야. 따라서 만약에 이 법인이 부동산 이중매매를 했다면 누굴 처벌하는 거야? 법인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이 회사의 대표기관인 대표이사를 처벌해야겠죠. 그렇죠. 자연인 대표기관, 대표이사를 처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간단한 부분이었습니다. 3번. 요거 똑같은 판례가 계속 나오는데 똑같이 틀리죠. 그렇죠.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렇죠. 요거 출자 의무의 면제도 뭐가 되다? 사기죄가 될 수 있다. 그렇죠. 부작에 대한 처분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고 그렇죠. 1번에서 답을 찾았으면 될 일이고 나머지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 암보험 되면서 그렇죠. 암에 걸린 거 구제하지 않으면 사기지. 그렇지. 그다음 이 사람이 인세를 10%씩 줘야 되는데 출고 현황판을 조작해가지고 이 사람 책이 절 나간 것처럼 한단 말이야. 그럼 뭐가 되겠어? 사기죄가 성립하겠지. 그렇죠. 그다음 출판사 경영자가 출고 현황판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실제 출판 부수를 줄여서 작가에게 인세 일부 아까 했죠. 그렇죠. 그다음 요거 나머지 4번 그렇죠. 정신과 의학과 전문의가 정신보건의에 정한 보호의무자의 입원 시에 확인 서류 수수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신병원에 들어가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예요. 스스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가족이 들어가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가족이 들어가게 했을 때는 그렇죠? 들어가게 한 가족들에 대해서 확인 서류를 받아야 돼. 그치? 그래서 보호무자 확인 서류를 수수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건 누구한테만 부과되어 있어요? 병원자한테만 부과되어 있는 거지. 여기에 있는 펠로우 선생님, 즉 여기 고용되어 있는 고용의에는 부여되지 않은 의무라는 거야. 부작위에 대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무의 공동과 이행 공동이 있어야 되는데 의무가 공동되지 않죠. 의무를 누구한테만 부여했어요? 병원장한테 부여했으니까 이거를 그렇죠? 펠로우 선생님이 이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게 봉직이라고 하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영화 같은 거 펠로우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스리생 보면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인턴 졸업하고 여러분들 이제 국가고시 합격하고 난 다음에 병원에서 이제 근무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봉급 받으면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이제 펠로우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그죠? 예. 펠로우라고 하니까 이상하다. 그죠? 그래서 봉직이 선생님들, 예. 이상한 사람들이 이 사람은 자기 병원도 아닌데 이거 신고를 어떻게 할까? 그죠? 여기에 대해서 그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아마 봉직에 대한 4번 판례도 익숙하지 않았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죠? 예. 그래서 아마 틀렸던 것 같습니다. 뒤로 갑시다. 인과관계에 관한 거예요. 이거는 정답률이 꽤 높았던 것 같은데 간단하게 보겠어요. 그래서 그렇죠? 인과관계에 관한 겁니다. 10%네요. 여러분들 다 맞추셨다는 거죠. 그렇죠? 자동차 사고 났어요. 그죠? 지나가는 사람이 다쳐서 넘어가 된다는 거 인과관계 인정하죠. 나라가 사람 다쳤으니까. 그렇죠? 한강 덕대가 화약 면허 취급이 없는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 화약을 맡겼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화약을 어디에 집어넣습니까? 아궁이에 넣을 것까지 상상할 수 있어요. 이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이죠. 인과관계 인정한다, 부정한다. 그렇죠? 그다음 의사가 복막암 진단과 처치를 지원했어요. 근데 피해자가 안 따랐던 거야. 이것도 신해철 씨 사건인데, 그렇죠? 이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진술을 똑바로 따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것만 가지고 과실이 피해자의 과실이 있었다 할지라도 의사의 과실이 주된 거라면, 그렇죠? 인과관계를 부정한다, 인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4번 낙태 사건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낙태를 교사했단 말이야. 얘 낙태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이 여자가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뭐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낙태를 안 한다고 했단 말이야. 안 한다고 했다가 끝끝내 낙태를 했어요. 그렇죠? 예. 알아서 하겠다. 아이에 대한 친권 행사할 의사가 없다라고 했다가,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인과관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네가 낙태를 교사한 이상, 네가 주도한 이상 이 관계를 제거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그다음 5번 보겠습니다. 5번 판례도 정답률이 그렇게 높진 않네요, 생각보다. 그렇죠? 1번 판례가 익숙하지 않았을까요? 부정수표 단속법, 그죠? 부정수표에 대해서, 그죠? 수표가 부도나기 전에, 아니라면 수표가 부도날 그 예상한 사정과 수표 범행이 부정수표 단속법에서 수사관서 수배를 받게 되라는 사정을 알고 숨겼다면, 그죠? 범위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죠? 이 사람 수표 부도날 거 알고도 이 사람을 숨겼다면 뭐야? 범위가 있다고 봐야지. 범위 늑제에 범위가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죠? 그다음 니은번. 여러분 적성검사 미필하고 무면허 운전하고 따로 보시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적성검사 미필은 어지간하면 다 그렇죠. 미필에 대한 고의. 아까 여러분들이 과태료 받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그치. 주차 금지 구역에 차를 갖다 냈어. 근데 저 고의가 없었어야 할 수 있어? 그건 아니지. 그렇죠. 그래서 적성검사 미필도 거기 적혀있으면 받았어야지. 적성검사 미필에 대해서는 다 고의를 인정합니다. 단 무면허 운전에 대한 고의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면허증에 적성검사 기간이 있고 이 기간을 지나면 면허가 취소된다는 걸 아는 거 가지고 무면허 운전에 고의가 있는 걸로 본다, 없는 걸로 본다, 없는 걸로 본다 그랬어. 하지만 취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무면허 운전을 했다면, 그렇죠? 이 사람이 확인을 안 했다면 그때는 그렇죠, 무면허 운전의 고의를 인정하는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이 된 것은, 그렇죠? 여기 적발 당시에 운전자가 소지하고 있었던 운전면허 증상에 적성검사 기간과 경고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뭘로 볼 수 없다. 여러분들 무면허 운전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볼 수 있다, 틀렸죠. 그다음 공선법에 대해서 어떤 소문이 있다라고, 이런 소문이 있다고 거짓말을 치고 다니는 건 뭐가 되겠어?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가 있는 거지. 그렇죠? 고의가 있습니다. 친족 상도례입니다. 고의는 객관적 구성 요건만이 고의 인식 대상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친족 상도례는 고의 인식 대상이 없습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6번. 아까 했던 부분이 드디어 또 나오네요. 이 판례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예. 쟁행의 기간 중 쟁행이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서,
그렇죠? 대체근로 하는 것은 그렇죠? 뭐가 된다는 거야? 법이 허용하지 않는 한 위법한 대체근로가 된다는 거야. 따라서 위법한 대체근로를 막기 위해서 정당한 실력 행사를 하는 것은 이거는 정당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 대체근로 들어오는 노동자를 막을 수는 있다 없다? 막을 수는 있어요. 막을 수는 있는데 이 사람 현행범 체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누구만 처벌하고 대체근로를 투입시킨 사용자만 처벌하고 피용자는 처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판례는 굉장히 자주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 노동쟁의를 꽤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 노조가 있었지만 대체근로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준 판례가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대체근로에 대한 명확한 지침도 주고 여기에 대한 기준도 설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출제될 가능성들이 있는 판례들입니다. 그다음 B번 연대 어학관 점거 사건이죠. 그래서 감노조가 당국의 집회를 허가하지 않자 학생회가 동의했으니까 연대 들어가서 집회 시위했던 거예요. 정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누구 허가를 받아야 돼? 여러분들 그렇죠. 총장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총장 허가해줄 리가 없죠. 그렇죠. 그다음 갑주식회사 임원인 을이 회사 직원들 그 가족들에게 수여할 목적으로 타미플루 39,600정을 제약회사로부터 매수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대량으로 의약품을 매입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생겨요, 여러분들? 약은 적정하게 먹어야 되는데 약은 약사에게, 그렇죠? 병은 의사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약의 그 양을 조절을 못하게 되는 거지 과다 투약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위법성이 생깁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 리번 회사 간부인 갑이 회사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검색하는 것은 뭐가 된다? 정당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 정도 보겠습니다. 그다음 7번입니다. 7번. 그래서 6번은 뭐 그냥 아직 몇 개가 좀 헷갈리는 게 있어서 이 정도 뭐 오답률이면 뭐 그냥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다음에 7번은 의외로 오답률이 높아서 그렇죠? 되게 간단한 문제였는데 그렇죠? 여러분들 좀 보기 바랍니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입니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요새 잘 나오는 이론 문제죠. 그렇죠? 늘 나왔던 문제고 원자. 그렇죠? 원인 설정 행위와 실행 행위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간접정범 유추적용설이 있고요. 우리가 간접정범 유추적용설이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무슨 설이 있습니까? 불가불적 관련성설이 있죠. 우리가 간접정범 유추적용설을 구성요건 모델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책임 모델이라고 하고요. 그렇죠? 이거를 그렇죠? 원칙설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애외 모델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간접정범 유추적용설에 대해서는 실행의 착수 시기를 언제로 본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원인 설정 행위로 본다 그랬어. 그다음 책임 모델은 언제로 본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실행 행위 시로. 간접정범 유추적용설의 장점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행위와 책임의 동시 존재 원칙이 충족된다. 하지만 책임 모델은 뭐가 됐어요? 여러분들 구속요건적 정형성이 유지된다. 단점은 그렇죠? 간접적 유추적용설은 구속요건적 정형성이 유지되지 않아. 그렇죠? 여기에 단점은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이 유지되지 않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 제가 이걸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렇죠? 배우시는 선생님들 걸 가지고 반드시 이런 부분들은 압축해서 외워두시는 게 훨씬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봅시다. 자의로 인해서 심신장애를 야기했다면 언제나 원자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예. 심신장애를 양해했다 그래서 그 범죄를 할 생각으로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심신장애를 야기했어야 그렇죠? 과실에 의한 이제 고의에 의한 원자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술 먹은 게 일부러 술이 취한 게 무조건 원자야? 그건 아니지. 이제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그러니까 그 심신 무능력 상태를 만들어서 내가 범죄를 할 생각이 있어야 원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럴 생각이 없었으면 원자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원인 행위를 실행의 착수로 인정한 경우, 원인 행위를 실행의 착수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렇죠? 뭐가 정점이 되는가? 행위의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이 유지되죠. 끝. 답은 이번에서 금방 나왔네. 그다음 원자에 대해서는 판례는 과실의 원자와 고의 원자를 전부 인정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 그렇죠? 고의로 한 게 아니라 과실이었다 할지라도, 그렇죠? 그래서 내가 뻔히 술 먹을 줄 알면서 그렇죠? 음주운전 하러 갔단 말이야. 술 먹고 음주운전 사고 냈어. 그럼 거기에 대해서 책임져야겠어, 안 져야겠어? 져야겠지. 그래서 책임 무능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지. 그래서
책임 무능력자 행위와 동일하게 취급되는가? 책임 능력자 행위와 동일하게 취급되는가? 책임 능력자 행위와 동일하게 취급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8번입니다. 8번은 다 맞춘 것 같은데요. 거의 다. 그렇죠. 오답률 6.7%네요. 그렇죠. 그래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야간에 아파트에 올라가지고 그렇죠. 베란다 철제난가 여기를 들어가기 때문에 의사가 확정된 거죠. 그럼 실행 착수 인정이에요. 그렇죠. 사기 도박 언제? 유인 시 실행 착수 인정이죠. 그렇죠. 부동산 이중매매 언제? 중도금 받았을 때 실행 착수 인정이죠. 그렇죠. 이거 강제추행죄 언제 안 하려고 했을 때 실행 착수 인정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9번 미수와 예비에 관한 부분인데 그렇죠. 워터볼 사건인데 요거 되게 많이 틀렸어요. 워터볼 사건을 잘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작년에 났던 판결이지 않았나요? 제 기억에. 그쵸? 예, 재작년에 났군요. 그래요. 그럼 몇 개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적어도 소송사기에 관한 부분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어야지 여러분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소송사기 때문에 틀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1번 봅시다. 갑이 베트남에 을과 장난감 워터볼을 국제표현으로 반영한 다음에 이를 판매하기로 했단 말이야. 그쵸? 주소를 보내줬어요. 여러분들. 근데 워터볼이 필로폰에 들어있지 않았단 말이야. 그쵸?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눈 막 내리는 그 물 들어간 동그란 원이 있지. 여기다가 필로폰을 녹여서 보내려고 했었는데 안 녹아요. 필로폰이 어떻게 해야 녹냐면 이렇게 알코올을 여러분 혹시 필로폰 만든 거 영화에서 혹시 보셨어요? 이렇게 불로 데봐야지 물에 녹아요. 여러분들. 불 막 달궈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필로폰을 물에 딱 던져놓으면 훅 떠오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반 물에 하면 하얗게 끼어. 그럼 걸리겠지. 그래서 안 보낸 거야. 그러니까 필로폰을 보냈으면 실행착수 인정하겠지만 이렇게 돈만 갔잖아. 아직은 실행착수 인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필로폰 수임죄 불능미수에 해당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애비죄만 해당한 걸로 봤어요. 실행착수 자체가 안 되니까. 실행의 착수는 있는데 결과 발생이 불가능해야 불능미수인데 실행의 착수 자체가 없잖아. 실행 착수 자체가 없는 걸로 봤어. 그다음 소송사기인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정말 많이 나오죠. 소송사기는 소우제기나 즉 원고로서 소우제기나 그렇죠? 그다음에 피고로서 허위 증거 제출이 있어야 돼요. 단 이게 뭐 할 수 있어요?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소우 제기여야 된단 말이야. 따라서 압류나 가압류 같은 경우에는 권리를 취득하는 거야, 권리를 저지하는 거야. 권리를 저지하는 거에 지나지 않지. 못 가져가라고 하는 거잖아. 유치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소송사기 부정이에요. 단 여기에 플러스 알파, 뭐 플러스 이행의 소우 제기라든지 기타 등등 입종이 있으면 뭐 여기에는 공정증사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실행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봐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그렇죠? 소를 취득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 비용 소를 손배 애정의 소를 하는 것은 소 종류가 달라요. 이게 비송 사건이고 이게 쟁송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판사가 받자마자 찢어버립니다. 쉽게 생각하면 형사소송은 민사법원에 제기한 거야. 그럼 판사가 뭐라고 그랬어? 이 새끼 바보 아냐고 찢어버리겠지. 이 얘기야 이렇게. 그래. 그래서 첫 번째 공정증서를 집행 권한으로 했기 때문에 압류만 했더라도 소송사기를 인정하는 거고, 그렇죠. 두 번째 소송 비용소를 그렇죠 손배 선고를 하면 소 종류를 잘못했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이거 판사가 찢어버리지. 권리 취득 가능성이 제로지. 그렇죠. 소송사기가 안 되는 거야. 소송사기의 불능범이 되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다음 AB 단계에 그친 경우에 AB의 공동정범 인정해요. 하지만 AB의 종범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9번 정도를 많이 틀리신 거는 소송사기 개념을 다시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소송사기는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요건 좀 그래요. 10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갑은 을에게, 그러니까 요새 이제 교사의 착오가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꽤 많아. 이런 부분에서 익숙하진 않으니까. 그렇지? 갑이 을에게 병의 재물을 강취하고 교사했으나 을이 재물을 절취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양적 미달이지. 절도는 성립할 거야. 단 강도는 강도는 한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래서 강도 애비와 절도 미수의 상상적 경험이 절도의 상상적 경험이 될 텐데 강도 애비가 훨씬 크단 말이야. 그래서 강도 애비로 처벌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10번에 1번입니다. 10번에 1번은 맞는 문장이에요. 그다음
절도를 교사했어요. 방어했어. 전혀 시킨 짓 안 했지. 그치? 그러니까 나는 절도를 교사했잖아.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절도. 절도의 애비모. 그러니까 절도의 애비모는 규정이 없으니까 무죄가 되겠지. 그치? 가불병이 도라이버 준 것도 절도 교사라고 봤어요. 판례는. 이거는 그냥 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치? 여기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견해도 되게 많은데 절도 교사를 보는 게 대체적으로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갑은 을에게 병을 상해할 것을 교사했으나 을이 승낙하고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어요. 무슨 교사입니까? 승낙하고 안 했지. 그렇죠? 실패한 교사죠. 실패한 교사. 효과 없는 교사죠. 효과 없는 교사. 효과 없는 교사는 그렇죠? 교사자, 피교사자 모두 예비임무로 처벌하죠. 따라서 갑을 모두 예비임무로 처벌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4번이 틀린 문장이 되겠네요. 너무 쉬운 문제인데요. 그렇죠? 근데 많이 틀렸죠. 그렇죠? 보시고. 그다음 방조범에 대해서 봅시다. 그렇죠? 입원 치료가 필요 없는 환자가 그렇죠? 보험금 수령 위해서 이제 입원 치료 받는 거 나이로 환자 사건이죠, 여러분들 많이 있죠. 나이로 환자에 대해서 입원 치료를 받도록 입원 확인서를 내주는 것은 이건 도와주는 거죠. 그럼 뭐가 된다는가? 사기죄 방조범이 되는가? 실행에 착수 전 방조지만 실행으로 나아갔다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의 행위 중 이를 방조하는 행위 경우뿐만 아니라 그렇죠? 장래의 실행을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방조한 경우에도 그 실행으로 나아갔다면 성립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죠? 실행에 착수한 방조도 정법행위가 실행으로 나아갔다면 뭐가 될 수 있다?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가부 요구에 의해서 을이 알면서도 자동차를 줬어요. 그러면 뭐 하겠어? 운전하겠지. 자동차 운전 무면허 운전 도왔네. 방조범이 성립하겠죠. 그 다음 을은 강도를 준비하고 있는 갑이 범행 도구를 마련하는 것을 도와주었어요. 근데 갑이 실행에 착수 전에 마음을 바꾸고 범행을 포기했네요. 그래서 갑은 강도 예비, 을은 무죄가 되겠죠. 예비죄 방조범 처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실행 착수로 나아가야 방조범이 성립한다 그랬지.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이제 뒤로 가겠습니다. 12번입니다. 그렇죠? 11번도 잘 맞췄는데 12번에 여전히 4번의 지문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4번 지문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까요? 1번 지문 자체가 헷갈릴 수 있어요. 아동학대처벌법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뭐로 본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진정신문법으로 봤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렇게 본 게 아니라 우리 판례가 최근에 그렇게 봤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뭐가 된다? 33조 법문이 적용된다. 신문관계에 있어서 성립할 범죄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요거. 그렇죠? 그래서 아동학대처벌법 2조 상의 가 다목에 있는 아동학대 범죄를 하여 그 아동학대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 그렇죠? 부모들이 아동학대했을 때 가중처벌하는 규정이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판례는 뭘로 보고 있어요? 이거는 진정신문법으로 봅니다. 진정신문법으로. 부진정신문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판례가 이거는 암기를 해 두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2021년 9월 16일 날 나온 판례인데 그렇죠? 여러 가지로 지시한 바가 크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아동학대 처벌법 누가 적용되는가? 진정신문법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몇 조가 적용된다? 33조 법문이 적용된다라고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박에 스펙 있는 사람 도운 거 상습 도박 포괄 일죄로 처벌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렇죠? 그 다음 세무사법이 무자격 세무대행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외에 명의 금지 규정에 위반한 세무사를 처벌하는 별도 규정을 둔과 동시에 그 법정행을 무자격 세무대행보다 낮게 정함에 비춰봤을 때 그렇죠? 그 다음에 세무서 자격이 없는 자가 작성해온 세무조성계서서에 자기 기명 날인한 세무서에 대해서 형이 가벼운 명의대여 금지 규정에 위반죄만 적용될 뿐이므로 형이 무거운 무자격 세무대리인 공동정부 생길 여지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빌려주는 하고 그 다음에 무자격을 한 사람하고 따로따로 이제 규정을 두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각각의 형으로 처벌되면 충분하지 여기에 대해서 공동정부로 처벌할 필요는 없다는 거. 필요조건법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선거법에서 봤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기부행위에 대해서 각자의 처벌되는 규정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공범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형법 31조 1항은 교사범이에요. 그렇죠? 교사범은 정범형의 고사해서 정범에 종속해서 처벌된다고 했는데 아까 이거 모해의 증세, 모해의 증세.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그렇죠?
갑이 정범이고요. 그 다음에 을이 교사범이에요. 을이 교사범. 교사범. 정범이라고 할까요? 정범. 한글로 쓸게요. 그렇죠. 근데 을은 모해의사가 있었어요. 모해의사. 모해의사가 있어서 위증을 교사했는데 그 사람은 이상 그냥 위증한 거야. 그치? 만약에 31조가 적용된다면 31조 1항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교사를 한 경우에는 정범의형으로 처벌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을이 뭘로 처벌돼야 돼요, 여러분들? 정범으로, 위증죄로, 위증교사라면 처벌돼야 되잖아. 근데 33조 단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신분관계 경중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그렇죠? 신분이 없는 자는, 신분관계 경중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신분이 없는 자는 중하게 처벌하지 않는다. 그렇죠? 단 신분이 있는 자는 그 말은 뭐야? 중하게 처벌한다지.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 모의를 뭐로 봐? 부진정 신분으로 봐요. 그래서 33조 법문이 우선된다면 이 을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신분이 있는 자니까 더 중하게 처벌돼야겠네. 그래서 모해 위증 교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는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원래 교사범에 관한 규정으로 인하면 뭘로만 처벌돼야겠어요, 여러분들? 그냥 위증교사로만 처벌돼야 될 건데, 그래서 우리 판례는 아니라는 거. 모해는 신분이고, 그래서 이거 교사범보다 33조가 더 우선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죠? 신분이 있는 모해 위증 교사자는, 그렇죠? 모해 위증 교사죄로 처벌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다음 13번입니다. 그쵸? 우리가 이제 부당 공동에 이제 담합이라고 한단 말이야. 담합을 해가지고 계속 가격을 유지하고 있지. 그렇죠? 뭐 통신이라든지 정유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의 담합 행위는 어떻게 되겠어? 그때마다 새로운 범죄겠어? 퉁쳐서 하나의 범죄겠어? 퉁쳐서 하나의 범죄라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뭐가 된다? 포괄 일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한 개의 부당한 담합 행위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번이 X예요. 그렇죠? 상습성이 있는 자가 같은 종류의 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할지라도 상습범을 별도의 범죄 유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한 각각의 별개의 범죄로 경합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습범은 규정이 없이 당연히 상습범 인정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규정이 있어야 가중처벌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그다음 디귿. 변호사가 아닌 자가 그렇죠? 돈을 받고 이런 것을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 요거 하나하나 할 때마다 하나의 범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포괄일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렇죠? 별개의 범죄예요. 내용을 달리하는 법률 사건. 그러니까 법률 사건이 하나의 법률 사건을 가지고 2개 이상의 조언을 했다면 이건 하나의 범죄가 되겠지만, 그렇죠? 각각의 법률 사건이 됐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면 뭐가 되는가? 이거는 다 그 밖의 법률 사무는 별개의 범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 여관과 종업원과 그렇죠. 그다음에 주인 사건. 이건 상경이지. 그렇죠? 이거는 더 이상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1번과 디귿이 많이 헷갈렸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정답률이 낮았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하지만 14번은 정답률이 오답률이 6.7%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외국에서 형집행은 뭐야? 필요적 산입이죠. 그렇죠? 그래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입하여야 한다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다 맞췄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15번으로 가겠습니다. 협박죄와 공갈죄에 관한 설명으로 갑시다. 그렇죠? 정보보안과 협박죄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들? 협박죄 기수 시기가 제일 많이 나올까요? 언제? 인식시. 그렇죠? 그래서 빨리 돈을 갚아라고 해서 그렇죠?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이미 기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다음 채권 추심회사의 지사장이 자신의 횡령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회사의 내부 등에 관한 관계기류를 고발하겠다는 취지 서면을 보냈어요. 그렇죠? 요거 누구에 대한 협박죄는 된다고 그랬어요? 회사에 대한 협박죄는 안 되지만 임원에 대한 협박죄는 성립한다 그랬지. 그래서 답은 2번이겠네. 많이 맞췄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의외로 많이 틀렸네요. 그렇죠? 협박죄에 대해서 판례는 법인에 대한 협박죄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지만 누구에 대한 협박죄는 된다?
거기에 법인의 대표이사 대표 기관에 대한 협박죄는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다음 16번 보겠습니다. 나머지 뭐 경찰서에 전화해가지고 야 모성당 폭파할 거야. 그럼 네 그러세요라 하지. 우리하고 긴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쫄아 안 쫄아 안 쫄지. 그렇죠. 그다음 협박죄 미수범 규정은 뭐가 없을 때 도달하지 않았을 때 인식하지 않았을 때 적용한다 그랬잖아. 그렇죠. 예. 그다음 16번 보겠습니다. 성범죄에 관해서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판례들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 판례들도 보셔야 되겠고 16번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갑이 을녀와 교제하면서 촬영한 동영상, 나체 사진을 을과 교제하면서 다른 남성에게 을과 헤어지게 하루도록 보냈어요. 그죠? 그 유명한 너는 내 여자다 뭐 이 사건이죠, 여러분들. 그죠? 그게 변태죠, 여러분들. 그죠? 이건 반포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아요. 제공에 해당하죠. 특정인한테만 줬으니까. 그죠? 그다음 님은 강제추행 미수죄고 다 아실 거고. 그다음 디귿번 위기에 대한 간음죄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 간음행위 자체에 관한 것으로 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동기에도 포함된다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금전적인 것으로 속이거나 아니면 다른 동기로 속이게 돼서 특히 이제 굉장히 지능이 미약한 친구들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지능이 5세나 6세 같은 지적 능력이 좀 떨어진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제 위기에 대한 간음죄를 좀 더 넓게 인정해 주는 정황으로 바뀌었어요. 옛날 위기에 대한 간음죄가 성행위 자체만 되다 보니까 그렇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학생, 고등학생들, 특히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의 위기에 대한 간음죄가 폭증합니다. 그렇죠? 데이트 앱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니까 그렇죠? 데이트 앱 사건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포함되는 걸로 봐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그렇죠? 좀만 이것만 하고 일단 쉴게요. 이것만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성폭력 처벌에 관한 후단에 타인의 신체를 그 사에 반해 촬영한 촬영물에는 반드시 임대 공연 전시한 자가 촬영한 자와 동일한 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촬영한 사람이 뿌려야 되는 건 아니야. 촬영한 사람 따로 있고 뿌린 사람 따로 있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렇습니다. 성범죄가 굉장히 가시화되고 있죠. 첫 번째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성범죄가 격증했다라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성범죄는 차츰 줄어가고 있고요. 괜히 뭐 이제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통계를 인용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의 이제 성에 대한 인식이 바로 잡아가는 과정인데, 그렇죠? 예, 뭐 이렇게 위기의식을 북돋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과거보다 성범죄가 늘어나는 것은 성범죄의 종류가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 옛날에는 뭐 강제추행이 성범죄인데 지금 뭐야? 몰카가 압도적으로 많죠, 여러분들. 몰카, 그렇죠? 그다음에 뭐 통신매체 유형 음란죄 이런 것들이 많이 그다음에 이제는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것도 범죄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많이 있다 보니까 도리어 이제 성범죄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죠? 그리고 고소율이 과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더 높아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범죄 발각 가능성이라든지 처벌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성범죄가 더 암수 범죄들이 줄어들었다라고 보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단 우리나라의 이 몰카 범죄의 심각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게 방치되어 왔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린 친구들 이게 범죄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해왔고 나이 먹은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동영상을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봐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이제 판례가 바뀌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여러 가지 판결들이 보면 아마 지금 이 책에 다 실리지는 못했지만 12월 달에 들어서 엄청나게 많은 몰카 판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월 달부터 이제 판례들이 좀 정돈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형소법에 있어서. 그렇죠? 나중에 최신 판례 때 제공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보면 이 새끼들이죠, 그러면. 그렇죠? 절대 하나를 하면 하나에서 끝나지 않아요. 몇십 년 전에 했던 게 다 우려 나옵니다.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은 그렇죠? 미성년자에 대한 데이트 폭력, 그렇죠? 데이트 폭력이란다. 뭐라 그래야 되죠, 여러분들? 데이트앱에서 애들 그쵸? 이상한 웹 깔아가지고 얘 사생활 털어서 미성년자들 협박하고 위기에 대한 간음하고 이런 것들 동영상 가지고 엠번방 같은 개새끼들이 했던 수법들이 주가 됐다면 지금은 몰카했던 것들을 터는 게 제일 많아요, 여러분들. 보니까 핸드폰 열어보니까 2년, 3년, 4년 전에 한 것들 그리고 핸드폰 열어보면서 뭐 열어보겠어요? 정보장 매체 열어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몰카를 찍는 애들은 또 몰카를 수집해, 개새끼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과거의 법의식에서 이게 범죄가 되지 않았던 시절도 있고요.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시점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돼서 여러분이 그러한 법의식을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 공직에 굉장히 큰 치명상이 될 수 있어요. 성범죄예요, 여러분들. 전자장치 부착명령 받고 싶으세요? 컴퓨터를 뒤지니까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야. 지워도 상관없어요. 지워도 디지털 포렌식을 복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분명히 말하지만 가지고 있는 것도 범죄고 보는 것도 범죄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런 우를 범하시지 않으셔야겠어요. 제가 아는 사람도 분명히 그런 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근데 범죄예요,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래요. 어차피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데이트 앱 같은 거에 접속을 하면 요새 보이스피싱이 장사가 생각보다 안 돼요. 왜? 사람들이 경각심이 워낙 많으니까 일단 열면 보내면 열어보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이 데이트 앱을 통해서 막 이제 상대방이 보여주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남자한테 그런 행위를 유도합니다. 그러면서 동영상 보내준다 그래서 이상한 앱을 깔게 하고 그 남자 앱을 해킹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털리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전화번호입니다. 그 찍은 동영상을 니네 엄마, 아빠, 친구들한테 뿌리는 거예요. 몇 개 뿌리고 나서 돈을 요구합니다. 이런 게 흔해요, 여러분들. 제가 모든 범죄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 유사범죄가 생길 수도 있고 도리어 어린 친구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난 이 새끼들이 똑바른 생각을 가지지 않은 새끼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절대 혹시라도 동생이나 조카들이 데이트 앱을 핸드폰에 깔고 있다 그러면 동생의 핸드폰을 뿌려버리십시오. 진짜 큰일 나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다른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아무튼 범죄 유형이 점점 어려지고 있어요. 어린 친구라고 다 착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형사정책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나중에 범죄학 때 말씀드릴게요. 그렇죠? 뭐 언젠가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죠. 갑시다. 그 다음에 17번 위계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관한 부분입니다. 1번 정당의 국회 비례투표에 인증번호 받아가지고 그쵸 전자투표한 행위 이거 컴업방 아니에요. 위계에 대한 업무방해죄예요, 여러분들. 왜? 선거 관리자의 업무를 방해한 거로 봤죠. 그 다음 신장한 사건이잖아, 누가 봐도. 그렇죠. 예. 불충분한 심사에 의했기 때문에 그렇죠. 업무방해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답은 2번이죠. 의외로 많이 틀렸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예. 그다음 이거 여러분 알고 있는 옛날에 통합진보당 누구지? 비례대표 이석기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수계통에서 한 사람한테 유리하도록 한 거, 그렇죠. 이것도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위계에 대한 업무방해죄 인정했어요, 여러분들. 그다음 4번 기계화 시스템 성능에 대한 거, 그렇죠. 하이패스 시스템이에요, 여러분들. 하이패스 하는데 그렇죠. 지나갈 때 딱딱 찍혀야 되잖아. 그러기 위해서 공기압을 낮춘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딱딱 찍히게. 이거는 이제 속이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렇죠. 위계에 대한 업무방해죄 인정했어요. 답은 2번입니다. 오히려 많이 틀리셨네요. 그렇죠. 뭐 그냥 왜 뭐에서 착각하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신장한 사건은 잘 모르거나 다른 컴업방하고 헷갈렸을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18번 보겠습니다. 18번. 친족상돌에 관한 것 좀 살펴봤습니다. 1번은 익숙하지는 않으셨을 텐데 그렇죠. 예. 갑은 갑오차 을은 을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갑이 소유하기로 약정했어요. 부부간의 명의신탁은 자동차 명의신탁. 을은 자동차 매매업자를 통해서 A에게 자동차를 매도하였고, 그렇죠? A는 자동차 매매업자에게 매매대금 모두 지급하고 자동차를 인도받아 노상이 주차했는데 이제 갑이 가지고 왔던 경우죠, 그렇죠? 소유자의 관계에서 친족관계가 있지만 점유자의 관계는 친족관계가 없죠.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없겠네요. 적용될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형면제는 말도 안 되죠. 1번 X고요. 물론 사실관계 파악에는 오래 걸렸겠지만 기억에서 틀렸을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님번 법원을 기망해서 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직결적 관계가 있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328조 1항의 친족이니까 형 면제해야 되는 거 맞네요. 그다음 디귿번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 강도, 손괴, 강진매이죠. 그렇죠? 예. 그다음
특수절도죄에 대해서 친족상들에 해당해서 형면제를 받는다면 친족관계 없는 다른 사람도 형면제를 받는다?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 그렇죠? 친족상들에는 친족의 경우에만 한정해서 적용되게 돼 있어요. 친족 이외에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그다음 328조의 친족에는 누구도 포함하겠어요? 배우자도 포함하겠죠, 여러분들. 통친이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9번으로 가겠습니다. 이것도 오답률이 현재의 정리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다 알고 있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번 판례가 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강제 경매에서 이제 건물을 매수했는데, 그렇죠? 인도 집행 전에 이미 있던 이제 냉장고에서 컨테이너에서 이제 전기를 뽑아갔던 거예요, 여러분들. 전기를 훔쳐갔어요. 그냥 거기서 소비하고 있었을 뿐이야. 소비하고 있었을 뿐이지 새로운 절도 행위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절도 범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 2번. 이건 야간 주거 침입 절도에 문제됐던 사안이죠. 주간에 주거 침입에서 야간에 절도했던 경우입니다. 야간 주거 침입 절도라는 것은 야간에 주거 침입에서 야간에 절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야간에 주거 침입하는 거. 즉 야간이 뭘 수식해야 돼? 주거 침입을 수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건 주간에 들어갔으니까 주간 주거 침입 절도, 즉 주거 침입과 절도를 따로 평가하는 거지 야간 주거 침입 절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 절도범이 흉기를 휴대하지 않았다가 그렇죠? 중강도할 때 흉기를 휴대했다면 언제야? 그렇죠? 폭행 협박할 때 흉기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폭행 협박 시에 흉기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특수강도 여부를 따질 겁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 피고인이 폭행 협박으로 매출 전표에 서명하게끔 했어요. 그러면 언제 서명했으면 이게 민법상 무효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돈을 낼 가능성이 확 생겼죠. 그럼 뭐가 된다? 강도죄의 기수가 된다라고 봤습니다. 그렇죠? 최종적으로 이 매출 전표가 취소가 되었다 할지라도 어찌됐든 돈을 뜯길 뻔했던 위험성이 확 증가했죠. 이때 이미 기수가 된 걸로 봤습니다. 우리 판례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듀윌 도서 중에 6개년 기출 문제집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모의고사에서는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가 도움이 되었는데 QR코드를 통해서 자동으로 채점을 해주고 성적 분포를 알려주어서 다른 수험생들과 비교를 할 수 있는 점에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에듀윌 책으로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에듀윌은 합격이다! 이제 20번 재산죄에 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박스 문제가 아니라 단 문제가 됐을 때는 훨씬 정답률이 확 높아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보다 박스 문제로 더 많이 내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내시면 잘 맞추세요. 그래서 잘 맞추는 기쁨보다는 어려운 문제에 대한 극복의 연습을 드리기 위해서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시다. 그렇죠? 사기죄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그렇죠? 처분행위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이죠. 피기망자가 행위자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진 결과 내심의 의사가 다른 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 문서에 서명 날인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처분행위 인정한다, 부정한다, 인정한다. 그렇죠? 착오에 빠진 원인 중에 피기망자의 아니 당연히 피해자의 과실이 있으니까 사기죄가 성립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피기망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 사기죄 성립에는 이상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3번은 금괴 사건입니다. 외관상 재물의 교부안에 해당 행위가 있었으나 재물의 범인의 사실상 지배 아래에 들어가 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로 놓이지 않고 여전히 피해자 지분 아래에 있었다면 그렇죠? 금괴 밀수 사건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금괴를 일본으로 몰래 밀수하려고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밀수 그 셔틀들을 데리고 온 거야. 야, 셔틀들 허리 차! 허리 찼어요. 나베다 이렇게 똥똥 멀어가지고 찼단 말이야. 근데 애들이 내 눈앞에 있었잖아. 이때까지는 뭐야? 이제 사기 아니야. 절도도 아니야. 근데 애들이 저 화장실 갈게요 라고 얘기한 거야. 오케이? 속아서 화장실에 갔단 말이야. 여기까지는 모범죄 아니야. 아직까지 이 사람이 범위 안에 있는 걸로 보는 거야. 화장실에서 근데 누구를 만난 거야? 자기 공범들을 만나서 거기서 이 벨트를 바꿔치기 한 거야. 진짜 나하고. 이해됐습니까? 그렇죠? 이럴 때 몰래 화장실에 가서 바꿔치기 할 때 범죄가 난 거죠. 그럼 뭐로 봐야겠어요? 이건 절도로 봐야지 사기로 볼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불법원인 급여에 대해 사기죄 성립한다 그랬어요. 답은 쉽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21번 보겠습니다.
횡령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그죠? 소유권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다른 사람의 소유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사실상 처분한 경우에는 그죠? 등록 명의자가 아니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 이것도 무슨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지입회사 사건이죠, 그렇죠? 지입회사입니다. 지입차주 명의로, 지입회사 명의로 분명히 돼 있을 거야. 근데 지입차주가 이걸 복원하다가 외국에 팔아버린 거야, 그렇죠? 근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횡령이 안 됐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이 차가 어디로 나갑니까? 러시아라든지 아랍에미리트라든지 아니면 몽골 같은 데로 나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고차들이 번호 바꿔서 몰래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처분할 수 있는 지위가 있어 없어? 있지. 횡령차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렇죠? 지입차주도 사실상 이 차를 가지고 있다면 팔아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야. 그렇지? 그다음 회사하고 이제 산업계약을 체결했어. 그렇죠? 이거 판 거 이제 회사 얼마 드리고 얼마 받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 월 단위로 정산. 이 돈은 다 누구 거야? 다 회사 거지. 이거를 몰래 챙겨 먹으면 뭐가 되는 거야? 이거 횡령이 되는 거지. 제가 일부 받을 돈이 있는데 그거는 주고 나서 받으라고. 회사로부터 받아야지. 네가 빼가면 안 거지. 그렇죠? 예. 그다음 성매매, 알선 등에 대해서 동업계약이지. 동업계약이야. 둘이 똑같은 나쁜 놈들이야. 그렇죠? 그래서 성매매 여성. 그러니까 이게 포주 사건하고 달라. 포주 사건은 포주 같은 나쁜 놈이었지. 근데 여기는 동업계약이야. 그렇죠? 탱프로 새끼 마담하고 그죠? 탱프로 그 사장하고 쌤쌤이 관계야. 둘 다 똑같은 새끼들이야. 그래서 이 불법 원인 급여에 대해서 횡령죄가 성립 판단 안 한다? 안 한다 했어요, 여러분들. 그죠? 4번. 아까도 말씀드렸던 사건이죠. 이 판례는 당분간 계속 나올 겁니다. 지입회사가 지입차주가 맡긴 물건을 몰래 팔아버려서 근저당 설정한 거야. 그렇죠? 그럼 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타인은 사무실에 지위에 있을 수 있고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22번 하겠습니다. 권리행사 방해죄에 관한 부분이에요. 권리행사 방해죄. 죄의 명사체를 잘 기억하고 계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예. 자기 소유의 타인 점유 물건을 취거, 은닉, 손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성 요건 자체를 잘 기억하고 계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권행방 정답률이 얼마 나왔나 봅시다. 아이고, 정답률 많네요. 그렇죠? 자기 소유 물건이어야 돼. 자기 소유와 타인 점유 물건이어야 돼. 재산죄를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구성 요건 좀 외우세요. 그렇죠? 취거, 은닉, 손괴. 그래서 자기 소유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대외적 관계에서 보는 거예요. 말 그대로 외부적 관계에서. 그러니까 자기 명의로 돼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신탁자, 수탁자 명의로 돼 있어. 그럼 자기 재산은 아니지. 신탁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 다음에 회사는 누가? 대표이사만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크게 어렵게 볼 거 없어요, 여러분들. 그치? 그래서 누구 명의로 돼 있는 걸 가지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 다음에 타인 점유인데 되게 넓게 본단 말이에요. 타인 점유, 타인 권리. 그렇죠? 그래서 부정하는 게 뭐 있어요, 여러분들? 변소 사건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둔다면 소뚜껑. 그렇죠? 뚜껑 사건이죠. 소뚜껑 훔쳐간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넓게 인정하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여러분들. 자동차 등록 원부상 A 명의로 돼 있으면 누구 거야? A 거지. 그렇죠? 그래서 갑이 가져왔으면 직급도 아니고 가져온 거 되니까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지 않지. 맞지? 권리행사 방해죄는 권리가 행사를 방해됐을 것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원래 무슨 방해죄가 그렇죠? 추상적 위헌범위 경향들이 되게 강하잖아. 그래서 권리행사가 방해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위험성이 있는 행위면 충분하지. 그다음 무효인 경매 절차로 낙찰을 받았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은 어찌됐든 내 돈이 들어갔잖아. 그럼 내 돈을 최대한 찾기 전까지는 이거 모토에 넣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무효인 경매 절차에 대해서 낙찰받은 사람은 동시행 항변권이 있으니까 남은 돈이라도 주기 전까지는 이거 못 나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집을 한번 깨부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지, 여러분들. 그래서 타인의 물건을 권리가 있게 점유한 죄라고 볼 수 있지. 그 다음 계약 명의 신탁이야. 어찌됐든 명의 신탁이면 누구 거야? 명의자 거지,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처명의로 했으면 네 거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취거, 은닉, 손괴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그래서 속여서 가져가는 거. 그렇죠? 기망하여 가져가는 취거는 의사의 반하에 가져가는 건데 여러분 기망은
그렇죠? 뭐 하는 거야? 의사의 기하에 가져가는 거니까 이해 볼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23번 보겠습니다. 다음 판례 중 23번도 뭐 정답률이 그러네요. 그렇죠? 여러분 동업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동업, 합유라 그랬지. 그럼 어떻게 되는가? 전체에 대한 횡령죄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각과 A 주식회사가 금전 노무를 출자하여 갸회사에 대한 공동주택 건립 사업을 시행하기로 동업계약을 했단 말이야. 그렇죠? 이익금 나오면 나눠 가지기로 했는데 중간에 돈 빼먹은 거야.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전체에 대한 횡령죄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X야. 그렇죠? 그다음 요거 대표 통장 아까도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이건 틀리시면 진짜 안 돼요. 이걸 틀린다는 게 이게 얼마나 많이 나왔니? 그렇죠? 그래서 대표 통장을 이제 갑이 내놨어. 그다음에 을이 A한테 보이스피싱을 했어. 그렇죠? 이 돈이 여기 대표 통장에 들어와 있겠지. 이 돈을 갑이 빼먹었을 때의 문제야.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 횡령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둘 사이에는 위탁관계가 있어 없어? 이건 없다고. 그렇죠? 단 누구 사이에서 A에 대한 사이에서 만약에 갑이 사기죄의 공범이라면 같이 사기친 새끼니까 그죠? 사기 이익을 받은 것에 불과하니까 이때는 횡령이 안 되지만 사기죄의 공범이 아니고 우연히 자기 통장에 들어온 돈을 처먹은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사기죄 공범이 아니라면 무관계하다면 그렇죠? 갑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횡령죄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틀리시면 안 돼요. 이게 진짜 몇 번 나왔는데 어려운 문제긴 한데 너무 많이 기출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기출을 틀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 다음 범죄 수익을 알면서 범죄 수익을 횡령했어요. 범죄 수익에 대한 건 횡령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답을 2번에서 찾으셨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 다음 채권 양도담보 계약에 있어서 담보 목적, 그렇죠? 채권 양도담보 마찬가지야, 그렇죠? 채무자의 담보물 가치 보존 의무는 여러분들 동산, 채권 뭐 어느 경우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어. 그렇죠? 그래서 배임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문서에 관한 죄를 좀 보겠습니다. 24번. 그렇죠? 역시나 그렇죠? 오답률이 60%입니다. 그렇죠? 예, 게다가 개수 문제였으니까 많이 틀리셨을 거예요. 봅시다. 24번에 1번입니다.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 채권을 만들었을 때는 그렇죠? 공정성 원본 부실기죄가 될 거야. 그렇죠? 허위 신고를 해서 그렇죠? 허위 공문서를 만들 때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지만 타인의 권리 의무를 지장을 주는 문서를 만들었을 때는 공정성 원본 부실기죄가 된다 그랬어. 그렇죠? 있지도 않은 무효인 걸 유효인 것처럼 했을 때는 공정성성 원본 부실기죄가 되지. 그렇죠? 그다음 공무원이 아닌 자가 허위 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해서 허위 공문서를 받은 경우에는 뭐가 된다고 그랬어? 무죄가 된다고 그랬지. 그렇지? 사인은 허위 신고했다 할지라도 국가기관 의사 지배할 수 없단 말이야. 그렇죠? 허위 공문서에 간접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했잖아. 무죄가 된다고 그랬단 말이야. 단 이게 좀 심하면 뭐가 될 수 있겠어요? 위계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는 될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다음 주식회사 지배인은 회사의 대표이사를 표시했습니다. 지배인은 회사에 대한 모든 걸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야. 사실 대표이사하고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작성 권한이 있으니까 범죄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사무소 유지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공문서 부정행사죄인데 그렇죠? 부정행사죄에 대해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부정행사죄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부정행사죄라는 것은 여러분 무슨 문서야, 여러분들?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야. 부정행사죄. 그러니까 부정행사죄는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야. 위조된 문서가 아니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돼. 그렇죠?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고 이 문서가 누가 쓸까? 용도도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사용 권한자도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사용 권한자도. 그러니까 여러분 주민증이야. 뭐에 쓰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신분증명 기능에 쓰라고 돼 있잖아. 용도도 다 정해져 있단 말이야. 이건 엉뚱한 데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권한자가 권한이 있어. 권한이 있는 사람이 용도 내에 사용했으면 범죄가 안 되겠지. 그렇지? 범죄가 안 돼. 하지만 용도 외에 사용했으면 범죄가 되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용도 내에 사용했으면 범죄가 되지만 용도 외에 사용했으면 범죄가 안 돼요. 왜냐하면 주민등록증을 가족신분증명기로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믿은 새끼가 병신이지. 야, 주민증을 보고 이게 가족신분증명을 어떻게 증명하나? 그치? 이게 우리 엄마의 주민등록증인데요. 니네 엄마 주민증인 거 어떻게 알아? 가족증명 기능은 없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건 믿은 놈이 바보라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공무원 부정해서 안 된다고. 그다음 공무원이 여러 차례 갔다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확신이야. 나 이거 확신이 있어. 그렇죠? 그러면 허위공무원 작성죄가 안 되겠지. 진작에 문서를 사본을 전자복사기로 복사해서 그렇죠? 전혀 다르게 만드는 것은 새로운 신용요구 창출했죠. 사무소 위조죄가 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25번입니다. 실제로 채권 채무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죠? 증서를 만들면 무효인 거를 부존재한 거를 유효인 것처럼 만들었으니까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속을 거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막 500억짜리 채권 채무서 증서를 가지고 다닌단 말이야. 그럼 믿을 거 아니야. 그러면 사회질서 깨져버리잖아. 그래서 이건 공정증서야. 그렇죠? 근데 2번은 허위 채권이긴 한데 그렇죠? 이거는 허위 채권 옛날에 있었고 허위 채권을 증명하기 위한 공정증서야 아니면 양도를 증명하기 위한 공정증서야 양도를 증명하기 위한 공정증서라고. 그렇죠? 허위 채권이 있었는데 허위 채권인지 모르고 내 양도 받았단 말이야. 오늘 이거 확실히 저한테 넘기시는 거죠? 양도 받은 건 사실이잖아. 그렇죠? 이거는 허위의 공정증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공정증서 원본 불이익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다음에 주총 몇 번 나왔으니까 이제 맞춰야지. 그렇지? 이거는 그렇죠? 주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뭐가 된다? 이거는 무효가 유효인 것처럼 되진 않아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사법에 대해서는 관련 사건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 그렇죠? 이거를 뭐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소급적 무효 취소 안 시켜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주총 결의 때 감사 변경 등기 경우에 공정부 부식이죄 구성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그렇죠? 외관상 존재한다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하는 행위 하자가 있다면 그거는 부실기죄에 해당한다. 그렇겠죠? 부존재하거나 부존재하는 걸 존재하는 것처럼 했을 때 무효인 걸 유효한 것처럼 했을 때 부실기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뇌물죄에 관한 겁니다. 그렇죠? 1번에서 답을 다 찾았을 것 같은데 너무 유명한 판례라 이거는. 그렇죠? 26번에 1번. 그렇죠? 왜요? 왜 이렇게 틀리셨을까? 그렇죠? 너무 유명한 판례죠. 그렇죠? 이제 임명권자에서 임명돼서 공무원 종사해 왔다 하면 임명 결격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찌됐든 공무원 신분으로서 공무원의 공직에 이제 공정성을 깬 거잖아. 그래서 이건 뇌물죄가 된다고 보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넓게 인정합니다. 그렇죠? 그래요. 그다음 공범자끼리 돈을 나눠 가진 거는 뇌물죄가 성립하는 게 아니라 뭐야, 여러분들? 그렇죠? 이게 여러분 박근혜나 이제 그 국정원 활동비를 나눠 가진 사건입니다. 이게 꽤 큰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결국은 이게 여태 대통령들을 다 건드려 먹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예. 그래서 국정원 환전비가 회계 처리가 안 되고 썼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왜? 이게 비밀이 많이 있어가지고 회계 처리를 다 투명하게 안 했어. 그러니까 이거를 상납받아 왔던 거야, 청와대에서 계속. 청와대 상납받아 오면 지네들끼리 나눠 처먹었던 거지. 이거는 국가돈 횡령, 야, 누가 뇌물을 준 거야? 국가돈을 나눠 먹은 거야? 국가돈 빼먹은 거 아니야? 이건 뭐가 해당한다는 거야? 뇌물이 아니라 횡령에 해당한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횡령죄가 되는 거지 뇌물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다음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뇌물죄가 성립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건 매달 나오는 거고 원래. 그렇지? 예. 그다음 도박 행위를 이제 조사하고 이제 교통과라고 할지라도 같은 경찰서에 있으니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도박 범죄에 대해서 묵인했다면 뭐가 될 수 있어? 수뢰후 부정처사죄가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27번도 의외였어요. 왜 틀렸을까요? 1번이 확 들리지 않니? 여러분 중국에 있는 사람이 한국 영사관 직원한테 그렇죠? 저 중국 사람인데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죠? 저희 한국 이제 비자하게 해주세요라고 했던 경우야. 근데 우리나라 공무원이 아무리 잘 해봐야 중국이 여러분 각 성도 많고 그렇죠? 민족도 많고 그 서류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힘든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속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위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인정했던 사안입니다. 되게 대표적인 사례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죠? 2번, 3번 때문에 헷갈렸나? 그렇죠? 어찌됐든 2번, 3번은 그러니까 그 지원자, 그다음에 학과장도 마찬가지야. 학과장이 논문 심사에 편수를 올려줬어, 그렇죠? 하지만 거짓말 친 건 아니잖아. 우리 심사 더 강화합시다라고 얘기한 거지. 거짓말 친 거 아니니까 위계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안 되고, 그렇죠? 이 사람이 막 노력해가지고 논문 편수를
확보했어. 마감 해보지. 내 논문 좀 넣어주세요. 해서 확보했어. 하지만 거짓말 친 건 아니잖아. 거짓말 친 건 아니잖아. 그렇죠? 예. 누구처럼 뭐 학위가 없는데 학위가 있다고 한 것도 아니잖아. 뭐 이제 봉사활동 안 했는데 했다고 한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찌됐든 학위의 수준, 논문 추천수를 올렸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 사람은 어찌됐든 논문을 게재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위계는 아니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위공방은 부정했던 사건입니다. 뭐 정당하다고 보긴 힘들어요. 자기 제사를 미기 위한 이런 행위라고 딱 보이긴 한데 이게 어찌됐든 위계라고 보긴 되게 힘들었던 거야. 그치? 위계에 대한 공부집은 뭐 진짜 부정했어. 일본에 답이 나왔어야 돼요, 여러분들. 다음 이제 수사가 들어와서 이제 보험회사의 데이터가 압수될 우려가 있자 이거 삭제한 것은 이거는 그렇죠? 아니 이거는 위계에 대해서 특별검사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건 아니에요. 물론 증거인멸의 염려는 있죠. 근데 이게 뭐 이제 범죄에 관한 것도 아니고 수사에 관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증과 무고죄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그렇죠? 위증 사립대학교 교수는 여러분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뭐가 아니야 여러분들 국가징계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무고에 해당하지 않아요. 맞고요. 그 다음 모해 위증 교사죄 아까 했으니까 그렇죠? 단순 위증 교사가 아니라 모해 위증 교사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 다음 선산 증인이 허위 진술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진술을 철회 시정한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하진 않지만 그렇죠? 그 다음에 최초의 서의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 제출한 이후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 할지라도 무고죄는 성립합니다. 그렇죠? 무고죄는 성립합니다. 그렇죠? 성인 채권의 이중량도 채권의 이중량도 자체가 범죄가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얘기했다 할지라도 무고죄가 그러니까 범죄가 안 되는 것을 범죄가 된다라고 해야 무고가 되는데 이거는 허위 사실로 고소했지만 이거 자체가 범죄가 안 되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경찰관이면 딱 봐도 아니 채권의 이중량도가 범죄가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뭐 하겠어? 아저씨 죄송한데요. 이거 범죄 안 되니까 그냥 가세요라고 할 거 아니야. 사법기관이 제어를 받아 안 받아? 안 받지. 지장이 없잖아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무고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제 형사법으로 갑시다. 이번 시간에 형사법을 조금 더 천천히 해볼게요. 29번 보겠습니다. 29번. 그렇죠? 오답률이 40%나 되네요. 여러분 안 돼요. 59번은 그렇죠.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낼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그나마 제일 쉬운 걸로 냈는데 여러분 불송치 결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가 수사권을 가지고 왔잖아. 그렇죠? 가지고 와서 수사를 개시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수사를 종결하는 게 우리 모두 다 할 수 있게 됐고 그 중에 가장 특징적인 것은 불송치 결정이에요. 물론 이 불송치 결정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지 않는 바는 아니지만 시험에는 정말 많이 나올 거라고요. 그렇죠? 불송치 결정입니다. 불송치 결정. 그래서 불송치 결정을 했을 때는 그렇죠? 뭐 사경이 이제 사경이라고 합시다. 이 사람이 한 사경이에요. 그렇죠? 검사예요. 검사. 불송치 결정을 저희가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체 없이 누구한테 검사에게 수사 기록을 넘겨줘야 돼요. 수사 기록을 넘겨줍니다. 그럼 수사 기록을 넘겨받은 때로부터 90일 동안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숙려 기간은 일단 끝난 다음에 이제 반환해야 돼요. 반환해야 되는데 반환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장관에 재수사 요구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재수사 요구는 뭐합니까? 위법 부당할 때 해요. 여러분들. 여기 재수사 요구를 받았으면 재수사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를 해야 돼요. 그렇죠? 단 우리가 보고를 할 때 아니 그래도 재수사할 거는 그래도 그 기소할 건 아닌데요 라고 해버릴 수도 있죠. 그렇죠? 단 이 재수사 보고에 대해서 다시 재수사 요청 못해요. 송치 요구 못해요. 그렇죠? 단 이제 예외적으로 송치 요구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뭐 수동 조건을 위반하거나 그렇죠? 그다음에 증거법칙 위반하거나 그렇죠? 송치 요구를 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할 수 있어요. 해서 보시고. 그다음 사경이 그 대신 누구한테는요? 피해자한테는요. 자,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애들한테는 7일 이내에 취지나 이유를 알려줘야 돼요. 취지 이유를 한꺼번에 알려줍니다. 이유를. 그러면 이제 고소 고발이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사실 열람등사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바로 그러면 저 당신 못 믿어요. 송치해 주세요. 이의 신청. 이의 있습니다. 라고 하면 이의 신청 받자마자 뭐 해야 돼? 검찰로 송치해야 돼요. 이런 구조로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구조를 거의 쓸 수 있을 정도로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이걸 이렇게 많이 틀리면 안 되지. 그렇지? 그래서 사경이 불송치할 때 서면을 넘겨야 돼, 지체 없이. 그럼 검사가 며칠 이내, 90일 이내 반환하는 겁니다. 불송치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와 취지를, 그쵸? 누구한테 통지해야 돼? 그쵸?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법정이래. 며칠 이내? 7일 이내. 니은 틀렸지. 그 다음,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서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원칙적으로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서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이 사람들이 기소를 하려고 하겠지. 근데 뭐 할 수 있어? 부족하다고 했을 때는 재수사 요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직접 재수사를 하는 건 안 돼요. 원칙적으로 직접 보완 수사는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예. 누구한테 요구하는 게 원칙이야? 보완 수사 요구는 이제 그렇죠? 거기 이제 우리한테 하는 게 원칙이야. 왜냐하면 수사권을 우리가 가져간 대신에 검찰한테 수사권을 진짜 안 주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완 수사가 필요해도 우리 걔들보다 직접 하라고 하면 안 돼. 우리한테 해달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거지,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사경이 검찰한테 송치할 거 아니야. 주로 송치하다는 거는 뭐가 있는 거야? 혐의가 있는 거지. 혐의가 있으면 송치하겠지. 그렇지? 혐의가 없으면 불송치하겠지. 불송치한 건 말했고, 그래서 송치했을 때 쟤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재수사 요구야. 당신들이 송치했는데 우리가 기소하려고 그러는데 법리적으로도 부족하고 증거도 부족해. 다시 재수사 해봐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횟수 제한 없어요. 이게 우리가 제일 스트레스 받죠. 일단 불송치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송치요가 이제 이거는 불송치에 대해서는 미안해요. 이게 보완 수사 요구. 미쳤나 봐. 보완 수사 요구. 이게 재수사 요구. 이거는 일회적이야. 한 번 하고 못 하는 거야. 그래서 두 개 구분하시고. 보완 수사 요구와 재수사 요구를 맨날 바꿔서 냅니다. 자격하시고. 그쵸? 그 다음에 불송치 결정을 통지받은 사람은 관할 지검에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통지받은 사람은 이의 신청할 수 있죠. 어디에 대해서? 경찰에 대해서 이의 신청하겠죠. 경찰에 대해서 이의 신청하겠죠. 그래서 사법경찰관이 속해 있는 소속 관서장이니까 경찰서장한테 이의 신청하겠죠. 그치. 그다음 불송치 결정이 사건 송치하지 않은 위법 부당할 때는 그쵸. 재수사 요청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쵸. 재수사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들은 그 밑에 이제 개념 체크에 적어놨으니까 해설지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그쵸. 그 다음 30번입니다. 30번입니다. 압수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압수에 대해서 나올 가능성이 꽤 높죠, 여러분들. 그쵸. 영장을 제시합니다. 30번에 1번. 그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체를 다 제시해야 돼. 볼 수 있도록. 옛날처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쵸. 그래서 첫 페이지와 그쵸. 기재된 부분을 보여주었으나 뒷 페이지를 못 넘기게 한 것은 제시라고 볼 수 없어요. 충분히 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쵸. 게다가 이제 만약에 있으면 피해자 표현은 다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들. 피해자한테 안 보여주고 표현자한테 보여주면 적법한 제시라고 볼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다음 피해자 표현은 압수수색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죠, 그렇죠? 급속을 요한 때 통지를 생략할 수 있어요. 급속을 요한 때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이걸 미리 알려주면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때라고 해석하면 옳다, 그렇죠? 이렇게 봅니다. 판례 그대로 적어놨으니까 보시고. 몰수함 요구는 압수했단 말이야. 압수 목록을 작성해야 돼요. 단 피해자 신문조서나 진술조서, 금지조서에 몹수 취지를 적은 경우에 별도 목록 작성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적어져 있고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저도 시험에 나와서 그냥 내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요거 그래요. 그쵸? 그래서 뭐 특별히 이게 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전자정보에 대해서 목록 교부해야 되죠.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은 뭐 해야 된다고? 삭제 폐기해야 되고, 그죠? 삭제 폐기한 것은 목록 교부해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다음 31번입니다. 접견 교통에 대한 그렇죠. 옳지 않는 것은 법관이 검사와 청구해서 체포된 피의자 구금을 위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지체 없이 구속영장을 집행해야 됩니다. 이 1번 판례 굉장히 중요한 판례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2번에 답을 알았는데 아마 1번 판례 처음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이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하거나 긴급 체포했을 때는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하면 돼요. 그렇죠. 예. 근데 영장을 발부를 받았는데 구속영장을 집행을 안 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 사안을 보시면 좀 복잡해요. 얘가 바빠. 그렇지. 그날 외근 나갔어. 그리고 다음날 일요일이야. 당직기였어. 그러니까 얘가 영장을 발부를 받았는데 3일 후에 집행을 한 거야. 구속영장. 이해됐어? 그러니까 긴급체포하고 영장실질심사제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근데 영장실질심사제 우리가 가는 게 아니잖아. 검사한테. 검사가 가겠지. 검사가 우리한테 영장 받았습니다. 영장 통보해 줬는데 내가 그날 외근 나가 있었다니까. 외근 나가 있다 보니까 내가 직접 못 봤지. 그러니까 피의자한테 제시를 안 해준 거야. 그 사이에 3일이 지나가 버렸어요. 여러분들. 위법입니까? 적법입니까? 48시간 영장 발부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판례가 절차의 신속성을 중요시하는 입장에서 이거 받았으면 제시해야지 안 했으면 위법이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이거 그 기간 동안 적절히 빨리 하지 않았으면 이게 뭐로 본 거야? 위법으로 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체포 구금 위법으로 봤어요.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나왔으면 빨리 해주면 되는데 여러분 그 혹시 군대 자대 가보셨어요? 자대 가볼 때 그 지통실 대기하던 기억나니? 자대 왔잖아. 근데 왔는데 그 대기 군대에서 대기. 그렇죠. 이게 3일이 된다고 생각을 해봐. 내가 어디로 갈지를 모르면. 그러니까 이 사람도 피해자도 지금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잖아. 3일 동안 어디 갈지를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그럼 피해자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든지 궁금하겠어 안 하겠어? 하겠지. 이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빨리 얘기해 주라는 거야. 그래야 이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성을 정하겠지. 뭐 그 정도 같아요. 여러분들. 그다음 접견교통권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포기할 수 있을 것인가요? 문제 포기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야. 뭐냐면 이제 중국 간첩 사건이죠. 근데 중국에서 건너온 사람이 국정원에 이제 간첩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변호인이 만나겠다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 사람 안 만나겠대요. 포기했어요.라고 한 거야. 그러면 포기할 수 있다 없다? 그럼 만나기 강조할 수는 없지. 이 사람이 안 만나겠다는데. 단 이거에 대해서 포기했다는 거 누가 입증해야 돼? 이건 국정원이 입증해야 돼.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접견을 강제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접견교통권은요 구속에 관한 부분이죠. 그래서 뭐로 다툴 수 있다? 뭐 이제 처분에 의해서는 제한할 수 없고 법령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어요. 그렇죠. 변호인 접견교통권 헌법상 권리입니다. 그렇죠. 법령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죠. 그다음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한 거 가지고는 접견교통권 금지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어요. 이거는 변호인 삽질한 게 아니잖아. 피의자가 삽질한 건데 왜 변호인보다 나가라 그래? 이 정도예요. 그 다음 32번 자백보강 법칙입니다. 자백보강 법칙 정답률 좋아요. 몇 프로니? 그죠? 와 10%대로 떨어졌어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절도행위를 7건 했다고 봤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예. 근데 피해 물품이 있단 말이야. 보강 증거 당연히 될 수 있지. 7개 7개 훔쳤습니다. 라고 하는데 물건이 있어. 그 집 물건이. 그럼 훔친 거지 거기서. 그렇죠?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야. 뭐 이제 필로폰 먹고 운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이나 필로폰 운전이나 거의 비슷하겠지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필로폰 산 게 있어. 그리고 운전해 갔어. 그럼 뭐 했겠어? 먹었겠지 뽕쟁이가. 그렇죠? 그래서 포강 증거 될 수 있지. 그다음 에스컬레이터 이 사건인데 되게 유명한 사건이죠. 에스컬레이터 몰카를 찍었어요 여러분들 이 새끼가. 그렇죠? 예. 몰카를 찍었는데 이 새끼 잡았단 말이야. 그렇지? 잡았는데 이 새끼 휴대폰에 대해서 압수조사. 그렇죠? 근데 이 나중에 보면 임의제출물 휴대폰에 대해서 임의제출물에 대한 동의서를 받지 않았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 이거는 위수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임의제출 받을 때는 임의성이 있다, 제출 권한이 있다는 거 이거 확실히 받아야 돼 여러분들. 그렇죠? 이거 핸드폰 임의제출 받았어야 되는데 임의제출 동의서 안 받았어. 그럼 뭐가 되겠어? 위수증이 되겠지. 단 이제 압수조서에 뭐라고 돼 있냐면 경찰이 목격한 게 적어져 있단 말이야. 내가 뒤따라다니면서 목격했다라고 돼 있단 말이야. 그럼 뭐가 되겠어? 이거는 보강증거 될 수 있겠지. 그렇습니다. 그다음 공범자 자백은 뭐가 될 수 있어? 보강증거가 될 수 있죠. 자백보강 법칙 공범자의 자백은 그렇죠? 310조의 자백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그렇죠?
공범자 자백은 내가 자백한 게 아니라 딴 사람이 얘기한 거니까 자백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공범자 자백은 310조의 자백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범자 자백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죠? 그렇습니다. 그다음 33번 압수물에 대한 설명입니다. 타당한 걸 골라봅시다. 기억번 압수작물이야 환부할 이유가 명백할 때는 판결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환부 피해자 환부 이거 몇 프로니? 33번 26%. 뭐 그럭저럭 나왔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피해자 환부 같은 경우에는 확정 전이면 결정으로 할 수 있다. 재량이죠. 확정 후면 판결로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된다 그랬어. 그렇지. 그다음 가한부한 작물에 대해서 작물을 처분했을 때는 판결로서 그렇죠. 그 대가를 피해자의 교부한 선고를 하여야 한다. 말씀드렸어요. 그렇지. 그렇지. 예. 그다음 예. 대가도 그렇죠. 물건은 이제 당연히 판결로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물건이 없어 대가 보관하고 있어서 그럼 대가도 판결로서 환부해야겠지. 그렇죠. 가한부한 작물에 대해서 별다른 선고가 없이 재판이 끝났어요. 그럼 환부 선고가 있는 걸로 보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예. 그다음 이해관계인의 민사소송 절차에 대해서 그 권리 주장에 영향이 있다 없다. 그렇죠. 형사소송의 절차는 그렇죠. 압수한 서류 물품에 대해서 몰수 선고가 없는 때는 압수는 효력을 상실하겠죠, 여러분. 재판이 확정되면. 그렇죠. 그다음에 34번 보겠습니다. 구속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피고인에 대한 구속과 피의자 구속을 구분하는 문제가 종종 나옵니다. 34번의 기억입니다. 그렇죠. 피고인 구속은 그렇죠. 이 32조의 절차는 무슨 절차에 불과하다? 청문 절차에 불과해요. 왜냐하면 피해자 구속이라는 건 지나가는 거 확 잡는 거지. 그러니까 집행 절차겠지. 미란당 구제지. 깜짝 놀랐으니까. 근데 피고인 구속은 재판장에서 주구장창 다퉈온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무슨 절차에 불과해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거는 청문 절차. 그러니까 피의자 구속은 집행 절차라면 피고인 구속은 청문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방어 기회를 준다면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거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그렇죠? 충분하게 방어 기회가 있으면 하자가 치유된다 그랬지. 위협하지 않다 그랬어, 기억. 그다음 2번 72조에 대한 절차적 권리가 실제로 보장되었다면 피고인 구속은요 바불 결정이 위협하지 않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님도 X야. 그다음 피고인 구속할 때는 그렇죠. 요리변기 해야 되지. 그렇죠. 이루 위반했다 할지는 영장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그랬어. 그렇죠. 예. 그다음 구속 피고인에서 집유 판결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잡아둘 필요가 없지. 풀어줄 건데. 그렇죠. 그러면 확정 전이라도 피고인 석방해야겠죠. 그렇죠. 그다음 피고인 구속 기간 2개월마다 원칙이지만 그렇죠. 시간마다 2개월씩 2차에 대해서 연장. 그렇죠. 그다음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한 증거에 대해서는 1차의 상수심에 대해서 한 번씩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뭐. 다시 내용일 것 같고. 이거야 뭐 틀린 사람들이 짜자잔 아이고 많이 틀렸네요. 그래요. 좀 보세요. 피고인 구속이 나옵니다. 비교하는 문제로. 그렇죠.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35번입니다. 35번. 그렇죠. 이게 반반이에요. 진술조서에 관한 겁니다. 312조 4항. 그렇죠. 예. 영상 녹화물은 독립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요. 그렇죠. 단 성립의 진정의 대체 수단이라든지 기억의 환계 수단으로만 사용할 수 있죠. 그렇죠. 이건 똑같아요,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312조 2항이 없어졌지만 312조 4항 단서에서 그렇죠. 참고인 조서에 성립의 진정의 대체 수단을 명기하고 있기 때문에 성립의 진정의 대체 수단으로서 기능이 아예 없어진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 진술조서에 성립의 진정의 대체 증명에는 그렇죠.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조사자 증언은 포함될 수가 없죠. 조사자 증언은 316조예요. 조사자 증언이라는 것은 전문 진술로서 증언으로서 효력을 인정하겠다는 거지 조서 증거 능력을 살리는 데는 쓸 수 없습니다. 경찰관 네가 들은 거 야 빠치 걸고 증언하겠다니까 우리가 봐주는 거지 조서 증거 능력을 살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다음 피해자 신문조서에 동석한 사람은 피해자 신문 시 신뢰관계인 동석제도죠. 동석만 해야지. 네가 대신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위죄 증거를 사용할 수 없어요. 그다음 4번 과테말라 사건이죠, 여러분들.
과테말라 사건은 여러분 위수증은 아닙니다만, 그렇죠? 312조 4항에 따라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이 사람이 나와서 상립위진장과 반대 신문을 해야 돼요. 근데 과테말라에 갑자기 한국 수사관이 가서 그 사람한테 어떤 진술을 받았다면 이게 믿을 수 있는 상태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트신 상태를 부정했던 그 유일한 사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그래요. 이 정도는 그래도 맞출 수 있지 않았어야 될까라고 생각합니다. 36번에 1번입니다. 내사자에 관한 부분입니다. 피내사자. 피내사자라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형사소송의 대상이 되진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형사소송은 피의자부터 수사 때부터 되니까. 그렇죠? 하지만 피내사자도 갇히면 뭐가 될 수 있어요? 접견교통권. 그렇죠? 예.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변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서 주체가 될 수는 있고, 통비법에 있어서, 그렇죠? 통비법의 객체가 될 수 있다라고 통비법에 써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정도는 기억을 해 두셔야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사 사건의 종결 처분은 원칙적으로 이 사람은 피의자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불기소 처분이라고 보기도 어렵죠. 그래서 불기소 처분이 아니니까 재정 신청이나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답은 1번에 있었네요. 그렇죠? 그다음 이 사람이 수사기관에 출석 조사했어요. 그렇죠? 수사를 개시한 걸로 봅니다. 그렇죠? 검사 또는 사법경찰에 관한 해당 사건 즉시 입건 의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고 그다음 3번. 접견교통권은 피내사자의 경우에도 인정이 돼요, 여러분들. 이게 많이 틀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렇죠? 예. 그다음에 통신제한 조치는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내사자를 대상으로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어떤 사람이 이 사람과의 증언을 지금 납치범 같은 경우, 그렇죠? 모르니까 열어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치? 37번 보겠습니다. 만만치 않았나 봐요, 계속. 그렇죠? 뭐 다 틀렸던 사람도 있을 텐데. 그렇죠? 1번, 그렇죠? 상습 저작권법 위반은, 그렇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비친고죄가 되고, 저작권법 위반은 친고죄가 돼요. 그렇죠?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을이 디지털 거래가 상습 USRT에서 운영하면서 영리에 상습적으로 다른 사람의 저작권 침해가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그렇죠? 을이 저작권 침해를 반복적으로 했다면 상습 저작권법 위반죄가 된다면 소추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 저작권법 위반은 친고죄지만 상습 저작권법 위반은 친고죄가 아니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작권법 위반이 제일 많은 판례예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다 알고 있어야 되는 판례입니다. 그다음 2번.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 표시를 분명히 표시한 다음에 고소를 취소한 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전에 고소하기 전에 고소를 포기했다 할지라도 그 고소 포기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고소 포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소는 적법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미리 고소 포기했습니다. 근데 고소장을 접수했어. 미리 고소 포기는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나? 인정하지 않아요. 왜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악독이들이 야, 고소 포기해 새끼야 라고 해서 고소 포기를 미리 받아버릴 수 있잖아. 그래서 사법기관에 의해서 통지를 받기 위해서 고소를 한 다음에 고소를 취소하는 거지 고소를 미리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 공정거래위원회에 있어서 이제 디귿번. 이거는 그 간통 사건이었죠. 간통 현장에 경찰관과 갔습니다. 그렇죠. 경찰관하고 같이 이제 확인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오는 거야. 근데 막 남편이 빌죠. 와, 잘못했어요. 봐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부인이 그래. 너 그럼 청담동에 있는 건물 여긴 봐줄게. 라고 얘기했던 거야. 그러니까 경찰서에 가기 전에 고소장을 반환받은 거예요. 그럼 고소가 된 거 안 된 거야? 고소가 안 된 걸로 봅니다. 명확한 처벌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경찰서에 가기 전에 이게 뺏어버렸잖아. 그러니까 고소가 없으니까 그렇죠? 고소 포기는 인정하지 않고 그럼 고소가 아예 없는 상태가 된 거야. 그렇죠? 재고소 후지안을 받지 않는다고 봤어요. 이 아주머니 다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돈을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남편이 어설프게 알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 고소 취소했으니까 재고소 못해 라고 했지만 고소 자체가 없는 걸로 봤어요. 따라서 재고소 후지안도 받지 않고요. 따라서 부인은 더 많은 돈을 뜯어낼 수 있겠네요. 이거 근데 간통죄가 없었는데 계속해서 시험 문제 나옵니다. 기출문제에서 퍼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다음 리을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리을이 가장 헷갈리셨을 수 있겠네요. 이렇게 전문 공무원의 고발이 필요한 사건은 즉고발 사건이라고 하고요. 이제 대기업들의 담합 같은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데서 이제 확인해 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을 했어요. 수사기관에. 아, 여기 담합이 있으니까 처벌해 주세요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부적으로는 이 사람 담합에 대한 행정제재들을 취소하고 철회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고발은 무효가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정기관, 행정소송에 있어서 취소하거나 처리하거나 패소한 것과 별도로 형사소송은 별개의 소송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담합 위반에 있어서 사업자를 고발하였다면, 그렇죠? 본안에 관해서 심판한 결과 공정거래법 규정에 위반하는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위반되는 공정거래의 처분이 위법하여 행정소송에서 취소했다 할지라도, 행정소송은 취소했다 할지라도 형사소송의 고발은 그대로 있는 거니까 재판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제 형사질서력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민번. 고소장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명예훼손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는 모욕이야. 예를 들어서 정통이 100kg다 라고 하는 건 명예훼손입니까? 모욕입니까? 정통이 돼지 같은 100kg다. 100kg도 아니고 돼지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명예훼손입니다. 하지만 정통이 돼지다는 뭐야? 모욕이죠. 그렇죠? 근데 일반인들은 이걸 뭐라고 봐? 명예훼손이라고 본단 말이야. 그래서 고소장에 명예훼손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는 모욕죄에 가까운 거예요. 그럼 뭐로 해석해야겠어요? 법원은 당연히 법리적으로 모욕죄로 해석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모욕죄로 심리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38번은 오답률이 현재 적네요, 여러분들. 그렇죠?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체포구속 적부심이에요, 여러분들. 체포구속 적부심. 그렇죠? 읽어보지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적부심에 대해서 신문 절차에서 선정된 국선변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죠? 다른 국선변에 선임변을 해야 되는 건 아니, 할 수 있어요.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2번. 이제 체포구속 적부심 누가 청구할 수 있어요? 직배형법 각오동의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다음 이제 전격 기소에 관한 부분이죠. 피의자였는데 그렇죠? 검사가 갑자기 적부심 청구되니까 공소제기에서 피고인이 된 거야. 그렇다 할지라도 적부심 청구 시에는 피해자였죠. 그래서 판례는 적부심 청구에서 피해자라는 지위는 절차의 개시 요건이지 절차의 존속 요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절차 개시 시에만 피해자라는 지위가 있었으면 갑자기 피해자가 피고인이 됐다 할지라도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요건은 인정하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다음 체포구속 적부심에 대해서는요 항고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마시고요. 39번입니다. 39번. 그래서 39번은 이건 다 맞췄네요. 그쵸? 많이 맞췄네요. 그쵸? 그래서 아까 검사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공소유지에 대해 서로 협력해야 된다. 뭐 이런 말 있죠, 여러분들. 그쵸? 협력해야죠. 네. 그다음 검사는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수사 과정에 대해서 인권 침해가 있으면 시정 조치를 위해서 기록 송부 요구를 먼저 해요. 기록 송부 요구를 먼저 하고 기록 송부를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시정 조치 요구하도록 돼 있죠. 시정 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으면 송치 요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도 과정 잘 보셔야 돼요. 그렇죠? 나중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다음에 사건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부당하다.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그래서 재수사 요구할 수 있다 그랬죠. 송치는 요구 못 해요. 그다음 40번 보겠습니다. 314조에 관해서 올바르게 한 걸 한번 봅시다. 이것도 오답률 꽤 많네요. 그렇죠? 결합 문제인데. 그치? 기억번. 그렇죠? 이거 헷갈렸을까요? 외국의 수사기관에 대해서도 몇 조가 적용될 수 있어요. 여러분 314조가 적용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의 수사기관이 예를 들어서 검증을 했다. 그렇죠? 그러면 외국 수사기관 한국에서 성립 신청을 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외국의 수사기관이 참고인 주소를 했다. 그럼 외국 수사기관이 외국에 있는 참고인이 우리나라가 성립 인정을 할 수는 없잖아. 그러면 몇 조가 적용될 수도 있겠어? 314조가 적용될 수 있겠지. 그래서 314조의 대상이 되는 서류에는 외국 수사기관이 작성한 주소도 포함될 수 있다. 여러분들 기억이 X입니다. 그 다음 니은번 314조 외국 거지라는 것은 그렇죠? 외국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도저히 불러도 한국으로 부를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 적용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요새는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이제 중계 같은 거 신문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사관 같은 데 나와라 그래서 중계 신문 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도저히 부를 수 없는 데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다음 314조에 대해서 이제 송달이 불능됐다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불렀는데 부를 수 없을 경우에만 한정됩니다. 따라서 뭐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다, 주소를 가지고 있다. 근데 안 하는 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하지만 불가능한 사유죠. 따라서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가능한데 안 하고 있을 뿐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사경성 피의자 신문조서 314조 적용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314조는 모든 서류에 다 적용되지만 적용되지 않는 게 그렇죠. 사경자성 피신조서, 검사성 피신조서에 해당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